지금이 우리 생애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초기 단계이거나 제3차 세계대전에 들어섰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핵무기에 대해 끊임없이 말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악명 높은 전쟁광입니다. 그는 격주마다 X나 텔레그램에 세계 절반을 핵으로 멸망시키겠다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메드베데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적어도 이번 달 초까지는 그랬습니다. 메드베데프가 마침내 자신만큼이나 드라마를 사랑하는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전까지는 말이죠.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갑자기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메드베데프가 평소처럼 위협을 간 후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그를 맹비난하며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인용하자면 실패한 러시아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말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매우 위험한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끝났어야 했죠. 트럼프가 조롱하고 인터넷이 비웃자 메드베데프는 개인적으로 지목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텔레그램에 다시 접속해서 작은 위협 하나를 던졌습니다. 트럼프에게 그가 가장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워킹 데드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러시아의 악명 높은 데드 핸드를 상기시켰습니다. 혹시 데드 핸드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것은 전설적인 소련 시대의 종말 시스템으로 압력과 지진 센서를 이용해 감지하고 러시아의 모든 핵무기를 자동으로 발사하는 자동 명령 네트워크입니다. 만약 소련 지도부가 기습 공격으로 전멸한다면 맞아요. 인간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책임자들이 모두 죽은 후에도 러시아 핵무기는 여전히 발사되어 상호 파괴를 보장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위협에 만족하지 않아 8월 1일 미국 핵탄도 미사일 잠수함 2척을 러시아 해역 인근으로 이동시키겠다고 공개 발표에 했습니다. 메드베데프의 어리석고 선동적인 발언이 단순한 말뿐만이 아닐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핵전쟁의 문턱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잠깐만 생각해보면 미국의 핵 잠수함들은 1년 내내 비밀리에 순찰을 돌고 있고 이미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게 목적이고 트럼프는 자신이 뭘 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건 전략적 위협이었죠. 전 세계 앞에서 메드베데프에게 입 다물지 않으면 내가 시키겠다고 한 셈이었습니다. 불행히도 트럼프가 잠수함을 배치한 지 사흘 만에 크렘린은 1987년부터 지켜온 핵조약을 더는 준수하지 않겠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중거리 핵전력조약, 즉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조약입니다. INF로 줄여 부릅니다. 그들은 서방과 미국 동맹국들이 러시아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난했습니다.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조약은 체결 당시 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마도 핵 군축 역사상 가장 큰 성공 중 하나였을 겁니다. 1980년대 초반 유럽은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소련은 SS-20 중거리 핵미사일 수백 기를 배치했는데 각각이 유럽 전역의 도시 전체를 증발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분 만에 나토는 미국의 퍼싱 II 미사일을 독일 등지에 배치하며 대응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두려운 대치 상황이었고 역사상 최대 반핵 시위 중 일부를 촉발했습니다. 서유럽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서 대륙이 핵 광기의 희생양이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수년간 협상 끝에 1987 연 로널드 레이건과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약은 실제로 지상 발사 무기처럼 사거리가 500km에서 5,500km 사이인 미사일 전체 범주를 금지한 최초의 핵무기 조약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실제로 서로의 기지에 사찰단이 방문하도록 허용했고 탄두를 세고 수백 개의 미사일을 서로 보는 앞에서 파괴했습니다. 냉전 시절에는 이것이 기적과도 같았지만 2019년까지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조약은 붕괴되었습니다. 미국은 탈퇴했고 러시아가 조약을 비밀리에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도 러시아는 미국이 먼저 배치하지 않는 한 이러한 금지된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자, 이제 현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약속은 이제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메드베데프는 텔레그램에서 이를 자랑하며 새로운 현실이라 했고 추가 조치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치란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 러시아는 더 많은 미사일을 나토 국경 근처에 배치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핵무기를 결코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하지 않을 것이다나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라 그는 진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너무 좋게 혹은 대담하게 들릴 수 있지만 믿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 영상이 끝날 무렵이면 러시아 핵무기 비축량이 얼마나 부패하고 쇠퇴했는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 고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자신들에게 선제 핵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너무나도 편집증적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데드핸드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리고 메드베데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트럼프는 데드핸드가 얼마나 위험한지 기억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러시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의 위협에 대응해 2대의 미국 핵 잠수함을 적절한 지역에 배치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위 데드핸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하는지 아니면 애초에 의도대로 제대로 작동한 적이 있는지 아무도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것이 한때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이고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두렵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페리미터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장치는 1980년대에 소련이 만들었습니다. 당시 모스크바와 워싱턴 사이의 편집증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미국 핵미사일이 러시아를 선제 공격해 모스크바 소련 지도부를 제거하고 군사 지휘소와 모든 통신을 파괴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반격을 지휘할 인간 지휘관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때 페리미터가 등장합니다. 소련 전역의 센서를 이용하죠. 이 장치들은 방사선, 핵폭발로 인한 지진, 갑작스러운 대기압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소련 영토에 핵 공격이 감지되고 군사 지휘부와의 모든 통신이 완전히 끊기면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페리미터는 인간의 승인이나 개입 없이 남아있는 모든 핵미사일의 발사를 자동으로 승인하게 됩니다. 만약 미국이 소련 지도자들을 제거한다면 데드핸드는 무덤 너머에서라도 소련의 보복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데드핸드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핵억제 수단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스템이 극비였기 때문에 1991년 소련 붕괴 때도 서방 정보기관들은 실제 존재 여부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서방을 위협하려는 소련의 허풍이었는지 2000년대 초 에야 전 소련 군 관계자들이 이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데드핸드는 실제로 존재했고 2000년대 후반까지도 여전히 작동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내부 인사들 외에는 아무도 데드핸드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가 최종 발사를 승인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냉전시대 컴퓨터 시스템이 세상을 끝낼 힘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 기계들은 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잘못되기만 해도 됩니다. 한 번의 오류나 고장난 센서, 잘못된 판독만으로도 미사일 발사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25년에도 아직 작동하나요? 대부분은 아니지만 설령 작동한다고 해도 메드베데프가 말하는 것처럼 전능한 종말의 기계는 아닐 겁니다. 정말로 완전히 자동이라면 말이죠. 그건 러시아에도 큰 위험입니다. 언제든 고장날 수 있는 노후 센서와 제어 시스템의 생존을 맡기는 셈이니까요. 또한 종말 시스템의 핵심은 적이 공격하면 그들도 파멸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설계자 블라디미르 야니니치는 이 시스템이 상황을 늦추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오경보와 성급한 결정을 막는 완충 역할을 했습니다. 데드핸드가 없었다면 소련 지도자들은 공황에 빠져 미사일을 모두 발사했을지도 모릅니다. 적 공격 신호를 보자마자 실제든 오경보든 데드핸드가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면 적의 선제 타격으로 자신들이 죽더라도 시스템이 여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경보가 울리자마자 즉시 발사해 우발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대신 공격 여부를 좀 더 오래 확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러시아가 40년 된 자동화 시스템에 지구의 운명을 맡길 것이라고 진지하게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은 낡고 센서는 고장납니다. 지금 데드핸드가 있다면 대부분 작동 중지 상태일 것이라 동의합니다. 러시아 지도부는 생존이 위태롭다고 믿을 때만 그것을 다시 가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치명적 사고를 막기 위한 최종 발사 승인은 여전히 인간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오래된 기계에서 말이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네, 메드베데프는 러시아가 무적이고 멈출 수 없는 핵보복 기계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길 원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실제로 핵전쟁을 시작할 확률은 0에 가깝지만 완전히 0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핵무기가 전쟁에서 사용된 것은 단 2번뿐이며 2번 모두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두 폭탄은 순식간에 10만 명 넘는 생명을 앗아가고 세상을 영원히 바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핵무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시 사용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지난 80년간 세계는 전쟁과 위기, 핵무장 국가들의 재앙 직전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두들은 한 번도 그들의 사일로나 벙커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상호 확증 파괴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때문입니다. 이는 어떤 핵 공격도 똑같이 파괴적인 방역으로 이어진다는 예로 공격자에게는 순전한 자살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상호 확증 파괴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다른 쪽은 없어서 상호 확증 파괴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실제로 공격을 감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론상 블라디미르 푸틴은 전술 핵무기를 쓸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대응 핵무기가 없습니다. 또한 미국과 나토는 확전 방지를 위해 핵무기로 대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아직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핵 금기 때문인데 이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도덕적, 전략적, 실질적 장벽입니다. 그것은 한번 넘으면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평범한 장교들조차, 그리고 맞아요, 가장 무자비한 독재자들조차도 그것을 처음으로 깨는 것에는 주저하게 됩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는 페트로프 사건입니다. 1983년 9월 늦은 밤 소련 조기 경보 벙커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컴퓨터들은 미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했고 소련 프로토콜에 따라 추가 미사일도 소련으로 향한다고 알렸습니다. 가장 먼저 최고 지도부에 이 사실을 알리고 보복 공격을 고려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책임자 스테니스라브 페트로프 중령은 뭔가 잘못됐다고 직감했습니다. 경보 시스템은 완전히 새로웠고 미국이 단 몇 발의 미사일로 핵전쟁을 시작한다는 생각은 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페트로프는 지도부에 경고하여 3차 세계대전을 촉발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직감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오경보로 보고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레이더나 다른 신호가 공격을 확인하는지 보기 위해 심장이 두근거리며 기다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경보였습니다. 구름에 반사된 햇빛 때문에 위성이 미사일 발사를 오인한 것이었습니다. 페트로프의 결정은 소련이 실수로 미국의 핵 공격을 가하는 것을 혼자서 막아냈습니다. 페트로프는 나중에 이 모든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자신은 그저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 때문에 엄격한 군사 규정을 일부러 어겼습니다. 소련 당국이 공식적으로 그를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조차도 자기 나라, 어쩌면 전 세계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페트로프가 기계보다 자신의 판단을 믿었기 때문에 페트로프 사건이 일어나기 21년 전 에도 또 다른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쿠바 미사일 위기 때였습니다. 1962년 10월이었습니다. 소련의 잠수함 B-59가 쿠바 근처 깊은 바닷속에 있었고 미국 해군 봉쇄선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해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그 잠수함이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치명적인 것이 아닌 경고용 폭약인 폭로해를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잠수함을 수면 위로 나오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소련 승무원들은 이를 몰랐습니다. 게다가 B-59 잠수함 내부는 이미 참혹했습니다. 잠수함은 며칠간 물속에 있었고 내부는 더웠으며 신선한 공기와 모스크바와의 통신도 없었습니다. 수면 위 상황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함장은 위에서 이미 전쟁이 시작됐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며 잠수함의 특수무기인 핵탄두 어뢰를 장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련 해군 규정상 핵무기 발사는 세 고위 간부의 동의가 모두 필요했습니다. 함장, 정치장교, 그리고 우연히 탑승한 기단 사령관 바실리 아르히포프 3명이었습니다. 함장이 핵 어뢰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자 정치장교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3표 중 2표였고 아르히포프에 1표만 더 있으면 됐습니다. 핵무기는 미 해군 함대에 발사될 뻔했지만 아르히포프가 거부했습니다. 지휘실에서 언쟁이 있었고 아르히포프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그의 결정이 수용됐습니다. 어뢰는 끝내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B-59가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와 교신을 재개했을 때 승무원들은 전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뢰가 미군 구축함을 맞췄다면 미국은 아마 핵 폭로해나 전략적 타격으로 대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도 같은 방법으로 대응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아흐야포프는 수억 명의 생명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나중에 세계를 구한 남자로 인정받게 되는데 이는 20년 후 스타니스라프 페트로프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62년 아흐야포프와 83년 페트로프 두 사건이 이를 보여줍니다. 핵무기에 관해서는 러시아인과 미국인 모두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는데 극도의 주저함을 보여왔습니다. 교전 수칙이 허용했을 수도 있는 순간에도 말이죠. 여러분 중 일부는 그들이 이성적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만약 푸틴이 의도적으로 핵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역사에는 그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이 있습니다. 1945년 첫 핵폭격 이후 핵보유국이 핵무기를 사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전쟁에서 크게 밀릴 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로 한국전쟁이 있습니다. 1950년 말 대규모 중국군의 공세로 인해 미군과 유엔군이 압도당해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미군 장성들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중국과 북한 목표물에 전술 핵무기 사용을 허가해달라고 틀었으나 아이젠하워는 거부했습니다. 이 시점에 소련도 핵무기를 보유했고 아이젠하워는 핵무기 사용이 곧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미국은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미군은 끝이 없고 지치는 전쟁에 갇혀 수천 명의 병사와 수십억 달러를 잃으면서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적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일부 전략가들은 호치민 루트 등 북베트남 주요 보급로나 요새 기지에 소규모 전술 핵 공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안은 도덕적으로 혐오스럽고 정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대통령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런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한 적은 없었습니다.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소련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산속 게릴라들과 싸우다 사망하거나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절박했어도 핵무기는 결코 진지하게 고려된 적이 없었습니다. 1982 연포클랜드 전쟁 당시 영국조차도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남대서양으로 가던 영국 군함에 핵무기가 있었지만 영국이 아르헨티나에 핵무기를 쓸 거라고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자주 적들에게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1973년 욤키푸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여러 아랍 국가의 동시 공격으로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존재적 위협에 대비해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비밀리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핵무기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암묵적이고 불문율인 규칙, 즉 핵금기를 먼저 깨뜨리지 말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를 처음 사용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세계로 들어가 보복이 불가피해지며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악화됩니다. 그렇다면 푸틴은 정말 그 선을 넘을 용기를 낼까요? 아직 그가 궁지에 몰리거나 러시아가 심각한 위협을 느끼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2022년 초 푸틴은 여러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의 군대가 키이우 근처에서 멈추고 큰 피해를 입자 많은 분석가들은 그가 우크라이나를 협박하려 전술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2023년,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선을 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과 그의 측근들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에 달하는 은근한 핵 위협을 내놓았지만 그것들은 언제나 위협에 불과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핵 위협을 심리적 무기로만 사용해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핵 위협은 초반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2022년 초 푸틴의 핵 위협은 논란이 있지만 나토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더 신중히 하게 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과 서방제 전차 등 일부 무기는 지원에서 제외됐습니다. 처음엔 각국 지도자들이 모스크바 자극을 꺼려 사태 악화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푸틴이 행동하지 않고 위협만 하자 그 위협은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그가 말만 반복하자 점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서방은 초기 망설임을 극복했습니다. 하이마스, 패트리어트, 러파드 전차, 전투기와 장거리 무기 공격 논의까지 모두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푸틴의 레드라인이 하나씩 아무런 결과 없이 넘어졌습니다. 서방은 그의 허세를 알아차렸고 그는 불평만 했습니다. 결국 그는 핵카드를 너무 자주 써 그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점은 다시 강조할 만합니다. 핵무기 사용이 진지하게 고려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크렘린이 자신의 생존이 곧 끝날 것이라고 믿는 상황입니다. 즉 나토군의 모스크바 징역, 지도부 전복, 러시아 국가 붕괴와 같은 극단적 상황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푸틴 정권은 아직 그런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낮은 이유를 다뤘지만 이번 영상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절대 쓸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설령 푸틴이 진심으로 원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수천 개 핵탄두가 있어 푸틴이 명령하면 바로 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기가 무기고에 있다고 해서 실제로 작동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핵 공격을 발사하는 행위는 실제로는 실질적, 기술적, 조직적인 장벽들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합니다. 오늘날 러시아의 핵무기고는 1980년대 소련에 잘 정비된 치명적인 무기고와는 거리가 멉니다. 수십 년에 걸친 경제 붕괴, 만연한 부패, 노후화된 장비, 그리고 소홀한 유지 보수로 인해 러시아의 핵무기 비축량은 의심스러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푸틴이 내일 대규모 핵 공격을 명령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당수의 미사일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는커녕 발사대조차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장이 강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2020년대 중반 기준으로 러시아는 약 5,977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은 약 5,5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탄두는 영원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각 핵탄두 종류마다 수명과 만료일이 따로 있습니다. 핵탄두는 폭약, 방사성 부품, 민감한 전자장치로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세심히 관리하지 않으면 점차 노화됩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보유량은 주로 두 가지 종류의 수소폭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구소련 시절의 오래된 폭탄이고 다른 하나는 새롭게 현대화된 폭탄입니다. 두 폭탄 모두 두 가지 주요 단계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주로 플루토늄 239, 나 드물게 우라늄 235로 만든 일반 원자폭탄입니다. 폭발하면 원자가 분열되는데 이를 핵분열이라고 하며 아주 짧은 순간에 극도로 뜨겁고 강력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엔 I차 단계인 주요 폭발이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리튬 6 중수소화물과 3중수소 등 특별한 수소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이고 무해하며 별다른 작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1단계 폭발의 강한 열과 압력을 받으면 이 물질들은 융합 과정을 겪어 원자들이 결합하게 됩니다. 분열이 아니라 결합입니다. 융합 반응은 핵 분열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내서 2단계 융합이 시작되면 폭발력이 매우 커집니다. 원래 핵 분열 폭발보다 수백, 수천 배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유지 관리 부분이 나옵니다. 1차 단계는 핵 분열성 핵심을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플루토늄 239나 우라늄 235가 주로 사용되며 이 물질들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플루토늄 239의 방암기는 약 24,000년이고 우라늄 235의 방암기는 대략 7억 년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방사성 붕괴 관점에서 보면 그 첫 번째 핵 분열 폭발에 사용된 연료는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 남아있을 것이고 우리 문명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무기급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I차 단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2차 단계는 주로 리튬 6 중수화물과 정해진 양의 3중수소 가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튬 6 중수화물은 고체라서 수십 년간 문제없이 보관 가능합니다. 하지만 3중수소의 반감기는 123년에 불과합니다. 약 10년 후 절반이 헬륨-3으로 붕괴되며 헬륨-3은 중성자를 흡수해 주요 핵융합 반응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열핵탄두는 3중수소를 주기적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3중수소를 보충하지 않고 그냥 붕괴하게 놔두면 탄두의 위력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최악엔 2차 단계가 완전히 실패해 치명적인 폭탄이 불발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중수소를 교체하는 건 저렴하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3중수소를 생산하려면 특수한 원자로나 고출력 입자 가속기가 필요한데 둘 다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기술입니다. 실제로 3중수소는 현재 그램당 약 3만 달러 이상에 달합니다. 그래서 수천 개의 탄두를 유지하는 것은 초강대국에게도 순식간에 물류 악몽이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됩니다. 3중수소 외에도 발사회로, 기폭 장치, 특수 배터리, 민감한 센서, 때로는 아주 작은 내부 레이더 등 걱정해야 할 부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핵탄두는 고성능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40년간 차고에 두었다가 바로 시동 걸고 경주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핵탄두는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며 유지 관리를 위해 막대한 돈을 씁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미국은 핵무기 유지와 현대화에 약 1,420억 달러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핵심 플루토늄 부품 시설 신설, 플루토늄 핏 제조, 폭약 보수, 3중 수소 교체, 민감한 전자장비 업그레이드가 포함됩니다. 미국은 핵탄두를 소중히 여기지만 러시아도 그럴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 러시아 경제는 이탈리아와 비슷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예산은 미국의 일부에 불과하며 그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양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핵 전력을 우선순위로 유지하려고 노력해온 것은 분명하지만 4,000개가 넘는 탄두를 준비 상태로 유지하는 일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말 그대로죠. 오늘날 러시아의 핵무기 비축량이 소련 시절 정점이었을 때 1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면 놀라실 겁니다. 당시에는 4만 개가 넘는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그 이후로 무기고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군축 조약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 경제가 더 이상 그 막대한 인프라를 유지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관리들조차도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대량의 탄두들이
이미 안전 사용 수명을 넘겨서 해체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오랜 부패, 도난, 그리고 열악한 유지 관리의 역사를 고려할 때 그들의 핵 인프라 역시 비슷하거나 더 심각한 수준의 방치에 시달리고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해서 부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참담하게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전투 중 탱크 고장으로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장교들이 몰래 탱크에 들어갈 디젤 연료를 훔쳐서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지휘관들이 군 예산을 빼돌려 병사들은 유통기한 지난 전투 식량과 방탄복 없이 전투에 나섰습니다. 공장들이 정부 자금을 빼돌리고 값싼 모조 부품을 써서 고급 미사일 부품이 모두 가짜이거나 결함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러시아 군인들이 최전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장비를 직접 샀거나 가족의 기부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군이 이미 비용을 지불한 장비였습니다. 군 장교들이 차량 부품을 온라인에 판매했고 쉽게 수리 가능한 장갑차들도 버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군인들은 종종 노출된 채 보병으로 징역해야 했고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정신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패한 러시아 장교들은 어디에서 선을 긋나요? 모두가 실제로 전투에 투입될 것이라고 알고 있던 러시아 최전방 부대조차도 도둑질, 사기, 부패로 가득 차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극단적 상황에서 수십 년간 사용되지 않은 핵부대가 부패의 면역일 거라 누가 믿겠습니까? 물론 핵폭탄을 암시장에 그대로 팔 수는 없지만 그 돈을 착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 돈은 유지보수, 삼중수소 보충, 업그레이드에 사용돼야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핵무기 관련해 걱정할 문제는 부패가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앞에 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성 자금 부족, 고령화 인력, 전문성 상실, 대충 하는 문화는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줍니다. 소련 시절 핵과학자와 엔지니어 대다수는 이미 은퇴했거나 사망했습니다. 그들을 대신했어야 할 젊은 전문가 세대는 종종 더 높은 연봉을 주는 직업으로 떠나거나 아예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남은 이들은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원과 노하우가 부족해 임기응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991년 이후 완전히 새로운 핵탄두를 설계하지 않은 미국조차도 기존 핵탄두가 여전히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철저한 점검, 보고에 막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1990년 이후로 실제로 핵무기를 실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 이후로 해온 모든 일, 즉 준비 상태와 신뢰성에 대한 모든 주장은 오로지 컴퓨터 모델링, 이론적인 추측, 그리고 그들이 수행한 정기적인 유지 보수에만 근거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러시아의 새로운 핵무기에 의존해도 이들 역시 쓸모없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세이돈 핵어뢰는 푸틴이 연설에서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이른바 슈퍼무기 중 하나입니다. 이 무기는 핵탄두 투하와 방사능 쓰나미로 해안선을 초토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독립보고서에 따르면 포세이돈은 최근 시험에서 계속 실패 중입니다. 유도 시스템이나 추진 장치에 문제가 있어 약속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포세이돈처럼 대표적인 프로젝트조차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냉전 이후로 보관되어 온 수천 개의 핵탄두가 완벽하게 작동할 거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전술 핵무기 한두 개만 배치하려고 해도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 핵탄두들이 의도한 대로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만약 핵탄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굴욕과 전략적 결과는 치명적일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사실상 대가 없이 전 세계 핵 금기를 깨고 전례 없는 국제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군사적 이득은 거의 없고 실패는 러시아 핵무기 신뢰도를 떨어뜨려 억지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입니다. 서방 국가는 러시아 핵무기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위협을 덜 느낄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가장 강력한 전략적 카드인 러시아 핵무기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신뢰성에 의심이 든다면, 그리고 솔직히 그는 그래야 합니다. 정보기관과 핵과학자들이 그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핵무기 확전 가능성은 훨씬 낮아집니다.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신의 핵탄두 일부가 완벽히 관리되고 확실히 작동한다고 완전히 확신한다면 그 소수의 핵탄두들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목표를 위해 남겨둘 것입니다. 미국과 그 나토 동맹국들처럼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문제인 핵 투발 수단이 있습니다. 핵탄두가 완벽히 작동해도 전투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핵무기를 마지막 일방향 여행에 실어 나를 미사일, 즉 운반체 역시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미사일이 고장나거나 조기 폭발, 심각한 경로 이탈 시 아무리 잘 관리된 핵탄두도 쓸모없게 됩니다. 또한 러시아의 최근 미사일 시험도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2024년 러시아는 주요 핵 운반 시스템 몇 가지를 반복적으로 시험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독립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중반 이후 러시아는 최소 6번의 시험 실패를 겪었습니다. 포세이돈 핵 어뢰와 불라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등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무기들이 주목받는데 특히 불라바가 대표적입니다. 이 무기는 러시아의 첨단 보레이급 핵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것이지만 개발 초기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2000년대 불라바는 시험에서 자주 오작동하며 항법 오류와 발사 실패 등 여러 문제를 겪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됐다고 선언했지만 10년 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불라바는 여전히 시험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SR-28 사르마트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있습니다. 푸틴이 직접 막을 수 없는 슈퍼무기라 주장했죠. 이 미사일은 10개 넘는 핵탄두를 실을 수 있고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르마트는 2018년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었지만 계속해서 지연과 기술적 문제, 반복되는 시험 실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초 바이든 대통령이 키이우를 방문할 때 러시아는 힘을 보여주려 사르마트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2024년 9월 가장 굴욕적인 사건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플레세츠크 우주기지 시험 중 사르마트 미사일이 사일로에서 폭발해 60m 크레이터가 생겼습니다. 아마 사르마트의 4번째 연속 시험 실패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진행됐습니다. 설령 러시아의 탄두가 어떻게든 여전히 온전하고 발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다음 약점은 바로 그 탄두를 운반하는 발사체 자체입니다. 새로운 미사일들이 실패하고 있다면 푸틴은 과연 옛날 미사일들이 여전히 작동한다고 얼마나 확신할 수 있을까요? 1980년대에 배치된 SS-18보보다 와 SS-19 스틸레토 미사일의 장기 운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미사일 모두 원래의 수명을 수십 년이나 초과했지만 러시아는 마치 마법처럼 그들의 수명을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로데 이동식 함대에는 토폴, 최신형 야르스 미사일이 포함됩니다. 이 미사일들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데 이 연료는 오랜 저장 기간 동안 특히 러시아의 극심한 계절 온도 변화화 속에서 매우 가혹하게 노화됩니다. 그 고체 추진제는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점화될 때 말이죠. 그 균열로 연소가 불균일해져 추진력이 불안정해지고 비행 중 분해나 치명적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사 후 몇 초 만에 푸틴이 가장 자랑하는 차세대 무기인 핵 추진 순항 미사일 부르브이즈니크조차도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미사일은 소형 원자로를 탑재하고 있어 지구상의 어느 지점에서든 어떤 목표든 타격할 수 있는 무제한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2019년 시험 중 부르브이즈니크 시제품이 회수 작업 중 폭발해 방사능이 누출되었고 이로 인해 러시아 최고 무기 과학자들이 사망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가 수백 개, 아니 수천 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단계와는 분명히 거리가 멉니다. 긴자른 극초음속 공중발사 탄도미사일로 푸틴 대통령은 현존 방어 시스템으론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서 킨잘 미사일 여러 발을 요격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바탕으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푸틴이 상식을 무시하고 실제로 핵무기 사용을 결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도 바다에 경보 사격을 하거나 무인 지역의 전술 핵타격, 최악에는 우크라이나 내 군사 목표물 공격도 가능합니다. 그가 정말로 성공할 수 있다고 얼마나 확신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말해서 거의 확신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기술 문제를 고려하면 푸틴이 내일 핵미사일 10기 발사를 명령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실제로는 5개만 발사되고 그중 3개만 제대로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효과적인 공격과는 거리가 멀고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일입니다. 푸틴이 미사일 한 발만 발사하라고 명령했었는데 그것마저 완전히 실패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그는 사실상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자기 목에 거대한 광대 표지판을 걸어놓은 셈입니다. 또한 러시아 등 권위주의 체제는 상세에게 나쁜 소식을 숨기기로 유명합니다. 독재자에게 불편한 진실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문제들은 대개 숨겨지거나 덮어지기 마련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전쟁이 얼마나 빠르고 쉽게 끝날지에 대해 자신의 장군들과 정보 관계자들에게 심하게 오도당했습니다. 하지만 장군들은 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동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속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핵무기가 관련되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결국에는 항상 블라디미르 푸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등 독재자들이 빨간 버튼 하나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핵무기 발사는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여기엔 여러 인물, 많은 승인 절차, 신중히 조율된 단계들이 포함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도 아무리 강해 보여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러시아 대통령은 항상 체케티라는 핵 가방을 가까이 둡니다. 푸틴은 이 가방으로 핵 승인 코드와 지시를 러시아 총참모본부에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 대통령도 핵풋볼로 널리 알려진 비슷한 가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작동 방식도 거의 똑같습니다. 푸틴 외에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와 총참모장 발레리 게라시모프 장군 역시 이 가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핵 공격을 개시하려면 이 세 사람 중 최소 2명이 동시에 협력하여 승인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푸틴이 승인해도 다른 고위 관리 한 명의 동의 없이는 핵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면적인 공격을 하려면 3명의 모든 관리의 승인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고위 지도자들이 승인을 확인하면 그 명령은 러시아의 중앙 군사 지휘부, 흔히 카즈백 시스템으로 알려진 곳으로 전달됩니다. 거기서 지침이 미사일 발사 부대까지 안전하게 전달됩니다. 그것이 시베리아 깊숙한 곳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일로 승무원이든 북극해 아래에 숨겨진 잠수함 승무원이든 전략적 비행장에 배치된 폭격기 비행대든 상관없습니다. 각 부대에는 훈련된 장교와 병사 수십 명이 명령을 수행합니다. 탄두를 장착해야 할 수도 있고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거나 목표 좌표를 설정하거나 허가 코드를 입력하거나 열쇠를 돌리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장군, 대령, 장교 등 많은 이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로봇이 아니라 각자 가족과 자녀,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가진 인간입니다. 이 고위 장교들 중 많은 이들이 모스크바에 자녀가 살고 있거나 심지어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불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이름이 역사책에 대량 학살자로 기록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핵전쟁을 일으켰나? 핵 공격 명령이 떨어지고 그 체계 내 누군가 행동하면 그는 즉시 영웅이 됩니다. 벨링켓의 크리스토 그로세프는 스탄슬라프 페트로프와 바실리 아르히포프 사례에서 역사가 이미 이를 보여줬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명령이 잘못됐다고 믿으면서도 먼저 나서기 두려워했던 이들에게 영웅이 됐습니다. 만약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나 총참모장 발레리 게라시모프, 이 두 고위 관리 중 단 한 명이라도 핵발사 명령 승인을 거부한다면, 만약 중앙군사지휘부의 핵심 지도자들이 그 명령을 거부하면 곧바로 푸틴에 대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푸틴이 내린 중대한 명령이 공개적으로 거부된 셈입니다. 푸틴은 지휘체계 모두가 명령을 따를 것이라 확신하기 전까지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며 그 확신도 갖지 못합니다. 러시아 엘리트들은 푸틴의 계획을 눈치채는 즉시 푸틴 충성보다 자기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단 한 사람, 즉 푸틴을 막는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일부 핵무기를 준비하는 데 따르는 엄청난 복잡성도 또 다른 큰 장애물입니다. 예를 들어 전술 핵무기는 보통 현장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중앙 집중식 저장시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를 사용하려면 러시아는 먼저 탄두를 저장고에서 꺼내 미사일 발사대나 항공기로 운반해야 합니다. 호송대는 쉽게 추적되며 이미 서방 위성에 의해 감시되고 있습니다. 서방 정보기관이 핵탄두가 이동하는 걸 본다면 전 세계에 경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조차도 크렘린에 긴급히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고 푸틴에게 즉각적으로 물러서라고 엄청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모든 실질적, 기술적, 정치적 장벽을 살펴보세요. 그래서 푸틴이 이득을 위해 핵무기를 쓸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는 자살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권력과 푸, 그리고 인생의 사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푸틴의 핵 위협은 마스키로바 전략의 일부로 러시아의 전통적인 기만술입니다. 푸틴은 우리 모두가 무섭고 막을 수 없는 핵 초강대국을 보기를 원하지만 그 이미지의 대부분은 단지 연기와 거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메드베데프가 핵 보복과 데드 핸드에 대해 소리치는 걸 보더라도 그걸로 잠을 설칠 필요는 없습니다. 트럼프가 그를 루저라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